제가 제 강의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 꼭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자녀의 인생을 바꾸는 날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들은 이야기들을 하나씩 실천해 가시면 충분히 바뀝니다. 제가 제 아이들, 제 학교에서 제 아이들, 전 제 새끼라고 표현하는데 제 새끼들을 그렇게 해서 바꾸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오늘 많이 들으시고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학생이 그 대학을 진학하는 모든 길을 다 해보았거든요. 그러니까 수능 출제도 들어갔다 왔고, 학력고사 출제도 들어갔다 왔고, 논술 대학에서 이제 학생들이 치는 논술 출제도 들어갔다 왔고, 그러니까 어쨌든 학생들이 대학을 갈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다 해보고 참여해보고, 그리고 지금도 이제 입학사정관들이랑 대학 교수들이랑 계속 뭔가를 뜯어내기 위해서 열심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야기들을 녹여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제목이 그래서 대학으로 통하는 길을 만들다입니다. 포인트는 내가 만드는 데 있습니다. 돌멩이입니다. 뭐 다른 거 생각 안 나시죠? 돌멩이입니다. 그 라틴어에서 돌멩이라고 하는 단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되게 잘 아시는 단어인데 라틴어 이러니까 되게 당황스러우시죠? 첫 번째는 페트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그리스로 넘어가면 페트로스가 되고요. 이게 영어권으로 넘으면 피터가 됩니다. 이게 반석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두 번째 라틴어에서 이 돌멩이를 뜻하는 단어는요, 스캔달룸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스캔달룸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아는 영어 단어랑 비슷한 게 하나가 있죠? 네, 스캔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냐면 걸려 넘어지는 돌입니다. 똑같은 돌을 가지고 어떤 돌은 딛고, 반석이니까 딛고 올라서고요, 어떤 돌은 걸려서 넘어집니다. 여기에 이 강의를 듣고 있는 모든 분들이 딛고 올라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주 훌륭한 정책들이 만들어져도요, 그 정책에 걸려 넘어지는 아이들은 반드시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선생님, 아무리 좋은 부모가 있어도요, 걸려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페트라가 돼야 됩니다. 딛고 올라가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 딛고 올라간다라고 하는 단어가 정확하게 학종하고 똑같습니다. 그 부분을 고민을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2022학년도에 대입 개편안 주요 내용입니다. 이제 언론에서 많이 들으셨어요. 근데 이제 저 같은 입시 전문가가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 다릅니다. 맨 뒤에 보시면 정시 비율 30% 이상 권고입니다. 포인트는 30%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냐면 권고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지방에 있는 국공립대는 대체로 학생부 교과 전형의 비율이 30%를 넘기 때문에 정시 비율 안 늘립니다. 그 전체적으로 계산을 쭉 해봤는데 지금 상황에서요. 지금 상황에서 중학교 3학년도 2022학년도에 대학 정시 30% 늘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늘어나는 인원은 5,000명입니다. 이 5,000명 늘리려고 나라가 이 쌩 난리가 났던 겁니다. 근데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작년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정시로 대학 간 학생들의 비율은 35%입니다. 왜냐하면 수시에서 최저를 달성하지 못했던 학생들이 정시로 넘어가거든요. 수시 2월 인원이라고 하는데 그 인원들까지 합치면 지금 정시로 대학 가는 비율은 대략 3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저 말에 흔들리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 말을 자꾸 이야기하고 언론에서 그래서 정시 늘어라고 이야기할 때 와, 그래서 정시가 진짜 중요해라고 하는 순간 스텝이 다 꼬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70% 이상이 수시로 여전히 뽑거든요. 지금과 별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바라보고 이제 입시를 준비해야 되는 관점은 조금 달라지긴 해요. 그러나 5,000명입니다. 이것이 60만 수험생 가운데에서 미치는 영향력을 생각해 보시면 미미합니다. 국어, 수학 선택 과목이 바뀌어지고요. 뭐 이런 공통 과목들이 있고 선택 과목들이 맞춰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문과, 이과가 뭐 없어지게 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선택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이제 이렇게 놓고 보면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뭐 할래라고 이야기하면 대부분 다 가장 쉬운 과목으로 가겠죠. 그러면 쫄딱 망하는 겁니다.
왜요? 대학의 목적은 우수한 학생을 뽑는 거지 성적 좋은 학생을 뽑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핀트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바꿔 갈 수 있는 방법은 대학은 지금 뭘 준비하고 있냐면 가산점 준비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선택이죠. 이과 가는 학생들, 이공계열 가는 학생들은 전부 다 미적분과 기하를 해야만 합니다. 왜요? 가산점이 있거든요. 가산점을 부여하는 순간 끝납니다. 대학이 그냥 호락호락 뭐 이렇게 해서 시키는 대로 안 합니다. 왜냐하면 우수한 학생을 뽑아야 되거든요. 문이과 구분이 폐지되고요. 폐지됩니다. 명목상 폐지됩니다. 그러나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요. 위에 보시면 탐구 과목이 이과가 1, 2까지 해서 8과목이고요. 문과가 9과목 중에서 이제 2과목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근데 가장 단순한 생각은 이겁니다. 이과 상위권 학생들이 문과의 쉬운 과목, 예를 들면 사회문화와 생활과 윤리, 가장 수험생들이 많은 과목이거든요. 좀 쉽다라고 느끼기 때문에요. 그쪽으로 이동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해죠. 대학은 절대 그렇게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할까요? 탐구 과목 과탐 1, 2에다가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그걸로 자연스럽게 문과이과가 구분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가기 위해서, 이공계를 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 과목을 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만들어 두는 거죠. 그래야 내가 원하는 우수한 학생을 뽑을 수가 있거든요. 지금 다음 주에 이제 서울에 있는 좀 주요 대학들의 입학처장들이 모여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협의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가산점으로 결정이 날지 아니면 지정으로 대학이 선택 과목을 지정하는 방법도 지금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결정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언론에서 문과이과가 폐지되었어, 구분 없어지는 거야 라는 말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선택 과목으로 유도를 할 겁니다. 당연하게요. 물론 거기에는 융합형 인재라고 하는 변수가 남습니다. 그러나 그건 소수일 수밖에 없을 거고요. 다수는 방향을 제시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거기에 맞는 방법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절대평가 제2외국어가 절대평가된 방법 이유는 아시죠? 저 제2외국어 아랍어가 아무도 가르치지 않는데 제2외국어 과목 중에서 아주 많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전부 다 찍습니다. 가서 시험에 가서 전부 다 찍습니다. 근데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잘 찍으면 1등급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위권 학생들이 막판에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문과 학생들이요, 막판에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이 아랍어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읽을 줄만 알면 1등급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매우 이상한 상황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절대평가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면 사탐 한 과목이랑 대체할 수 있었던 제2외국어가 이제 대체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제2외국어 시험 치는 학생들의 숫자가 급격하게 줄 겁니다. 그 다음에 논술은 단계적 폐지고요. 적성도 폐지입니다. 단계적 폐지이긴 한데 거의 없어질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해 놓고 보면 오히려 지금 중학교 3학년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느끼는 것처럼 되게 두려움을 느끼고 어떻게 되는 거야 막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고등학교 1학년 학생보다 훨씬 낫습니다. 진짜로요. 해야 할 게 확 줍니다. 지금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뭘 해야 되냐면 비교과, 학종 준비해야 되죠. 내신 관리해야 되죠. 수능 준비해야 되죠. 상위권 대학을 가기 위해서 논술 준비해야 되죠. 중하위권 대학 가기 위해서 적성 준비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은 딱 방향이 정해집니다. 대학을 갈 수 있는 방법이 3가지밖에 없습니다. 정시로 갈 거니, 학생부 교과 전형 내신으로 갈 거니,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갈 거니, 이 3가지밖에 없습니다. 특기자 전형 완전 축소하고 논술로 거의 없어질 거고 적성고사 없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에너지를 집중할 곳이 3곳으로 딱 국한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준비할 게 적어졌으니까 문제는 더 깊어져야 됩니다. 이 전제가 깔리게 됩니다. 교사 추천제와 추천서가 없어지고요. 자소서 개선하는 것들. 이제 이거는 아까 교감선생님께서 얘기하셨던 거죠. 수상 경력 한 학기당 1개가 기록됩니다. 이제 여기에 조금 오해가 생깁니다. 어떤 오해가 생기냐면 대학이 이게 문제가 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의 베이스가 되는 이야기가 뭐냐면 대학은 이때까지 상의 개수에 신경을 쓰고 있었다라는 게 전제가 되면 수상을 축소하는 게 문제가 됩니다.
근데 대학은 상의 개수를 신경 쓰지 않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교과 우수상 이건 전혀 신경을 안 씁니다. 왜요? 그건 학생부 교과 성적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학이 지금까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보고 있었던 수상은 그 학생이 교과 이외에서 어떤 활동들을 했고 그 활동의 결과가 어떠냐라고 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학기당 한 개를 줄였습니다. 조금 심각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뭘까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이전의 종합전형에서는 숫자가 상위 들어가는 숫자가 많기 때문에 등위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대회에서는 장려상 받고 이 대회에서는 은상 받고 이래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한 개만 기록합니다. 그러면 중학생들이 대답해 볼까요? 어떤 상을 기록할까요? 최우수상. 그러면 심각한 일이 생기죠. 뭘까요? 학종을 지원하는 모든 학생의 상이 최우수상이 되는 수상 인플레가 심각하게 문제가 될 겁니다. 그러면 대학이 반영하는 방법은 뭘까요? 수상 반영 안 하는 겁니다. 학교 교내에서 고등학교에서는 어떤 일이 생길까요? 대회 자체를 막 줄여갈 겁니다. 왜요? 대회 참여 안 할 거니까. 나 최우수상 하나 받았어.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 대회는 어떤 대회도 참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등수 경쟁이 지금보다 훨씬 더 치열해질 겁니다. 이런 문제점들이 좀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수상 경력 한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어떤 상을 받았는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등수도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나를 대표할 수 있는 상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학교가 아직도 하고 있는 대회가 하나 있습니다. 스승의 날 선생님에게 편지 쓰기 대회가 있습니다.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대회에서 상을 받았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수상 경력 하나 들어가는 거에 그 대회 스승에게 편지 쓰기 대회에서 우수상 받은 거 넣을 학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런데 나의 학생부 전체가 사람에 대한 공경, 사람에 대한 애정, 인간관계에 대한 성실함 이런 것들이라면 그 상은 매우 의미 있는 상이 됩니다. 무조건 그 상을 올려야죠.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올려야 할 수상의 내용이 달라지는 겁니다. 무조건 좋은 상을 받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자율활동이 학년당 한 개로 지정됐습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메인 활동, 그냥 교과 내 동아리 활동 말고 자율활동, 학생들이 만드는 자율활동이 한 개고요. 제목 포함해서 핵심적인 내용에서 30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전라남도 지역에서는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지가 조금 고민스럽겠지만 저희 학교나 이제 근처에 있는 학교들을 쭉 제가 돌아다니면서 지방에 있는 학교들도 봐도 상위권 학생들은 대체로 자율동아리가 3개 이 정도 하더라고요. 4개 하는 학생이 있는데 그런 학생들은 대학을 잘 못 갑니다. 욕심 부릴 필요 없어요. 자율동아리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예요. 그것만 보여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굳이 저는 예를 들어서 중앙대학교 다빈치 인재 전형을 가겠다라고 이야기하면 다양한 것을 아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자율동아리 몇 개 해야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 1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 1개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깊게 해요. 그 다음에 소논문 기재 금지입니다. 이제 여기에 대한 오해가 자꾸 생기는데요. 이렇게 정말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대학 교수가 평가하는 대학 교수의 입장에서요. 고등학생이 이렇게 쓴 논문은 대학 교수가 읽을까요? 안 읽을까요? 당연히 안 읽죠. 원래 반영 안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좀 심하게 오버하신 거예요, 다들. 원래 반영 안 합니다, 잘. 그게 자기의 학문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거면 제목 정도 봐줍니다. 그죠? 그러니까 소논문 기재 금지되기 때문에 방법은 또 달라지죠. 뭐합니까? 똑같은 프로그램을 고등학교에서 운영할 거고요. 이름만 바꿀 겁니다. 뭐가 될까요? 탐구 보고서가 되겠죠. 연구 보고서가 되겠죠.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무조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나의 우수함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 대신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들을 전부 다 차단시킬 필요가 있는 거죠. 내가 얼마나 성장했냐를 보여줘야 되는 거니까. 근데 어쨌든 소논문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대입 개편안의 핵심은 정시는 수능으로 가고요. 수시는 교과와 종합으로 갑니다. 대학 갈 수 있는 방법이 메인 방법이 3개로 픽스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는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훨씬 더 단순해졌다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꼭 한마디 더 드리는 거 있죠. 단순해진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깊어져야 됩니다. 그렇죠? 그거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 핵심은 뭐냐면 일반 선택이냐 진로 선택이냐의 문제인데, 일반 선택은 학교에서 거의 대부분 선택할 거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체제와 별 차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진로 선택 부분도 있는데 이 진로 선택 부분이 조금 학생들의 선택 여부에 따라서 좀 많이 달라지기는 해요. 하지만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제 아까 장학사님이나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남교육청에서 전남도에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로드맵이 나오게 되면 가장 독특한 제도가 뭐가 되냐면 이제 순환교사 제도 정도가 되는 겁니다. 이 학교에 이 수업을 하시는 선생님이 다음 날 다른 학교에서 그 수업을 하게 되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해 주는 것 정도가 진로 선택에서 나타나게 될 거고요.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지금 2015 개정 교육과정이 도입되면서 대학이 제일 촉을 세우는 건 뭐냐면요. 교육과정을 고등학교에서 어떻게 짤 것이냐를 봅니다. 교육과정 자체에 대한 평가를 해보겠다라고 지금 벼르고 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수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가 되냐면 전문교과가 됩니다. 이 고등학교에서 전문교과를 어느 정도까지 개설해 줄 수 있느냐가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고등학교 진학하셔서 어떤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그 고등학교에 가서 이 교과를 개설해 달라고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요. 뭘까요? 전공을 심화시키는 부분입니다. 개설할 수 있다라고 돼 있거든요. 개설할 수도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웬만하면 개설 안 하려고 하실 겁니다. 근데 그걸 요구하시면 여러분들의 전공 적합성이나 전문성이 훨씬 더 업그레이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목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해주시는 게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파트가 될 겁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전문교과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교과냐면 특목고들이 수업하는 과목입니다. 그러니까 매우 어려운 과목들이죠. 저걸 개설해서 따라갈 수 있을 수준까지 간다면 진짜 학생이 훌륭해지는 겁니다. 근데 그게 프로그램상 안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짜봤습니다. 제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경상계열로 가기 위해서는 쭉쭉쭉 일반 선택 과목은 대체로 학교에서 하고요. 저기 탐구 과목에 있는 과목들이 대체로 이제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열어줄 거라고 예상되는 과목들입니다. 근데 경상계열로 간다라고 생각하면 이런 걸 선택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에 진로 선택 과목에서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전공교과입니다. 전문교과 1이거든요. 이 파트가 나의 경제에 대한 전문성, 심화된 전문성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필요하죠. 이게 이공계열입니다. 공학계열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면요. 맨 밑에 저기 역시 마찬가지로 다른 선택 과목들은 크게 차이 나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에서 어느 정도 개설을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겠지만 그 부분을 아까 교감님이랑 이제 장학사님께서 이걸 최대한 열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여기에 요구하시면 됩니다. 심화 수학일 어려워요.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자기의 전공을 드러내는데 이런 과목만큼 확실한 과목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과목들이 대체로 고등학교에서 소인수 과목으로 개설이 되면 딱 좋습니다. 소인수 과목은 13명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13명까지는 등급이 안 나옵니다. 저희 학교에서도 지금 소인수 과목 몇 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등급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 이 학생들이 자신의 어떤 전공 적합성을 보여주는데 정말 좋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제 일반적인 이야기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2019학년도에 수시 모집 인원 그리고 2020학년도에 수시 모집 인원을 보시면 언론에서 자꾸 이야기하는 거하고 좀 다르죠? 어떻게 됐습니까? 늘어났습니다. 선생님 정시가 늘어난다고 했는데요. 여러분들부터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돼요? 수시가 늘어납니다. 내년도 수시 조금 늘어날, 지금 아직 대학이 결정하지는 않았는데 77.1 내지는 76.9 정도 선에서 합의를 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70대 후반, 70% 후반대에서 여전히 수시가 압도적인 위력을 발휘합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언론에서 이야기할 때는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나옵니다. 잘 보시면 2020학년도가 2022학년도에도 현재 흐름이 그대로 쭉 따라갈 거거든요. 크게 바뀌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을 보시면 여기에 학생부 교과 전형이 매우 중요합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내신 100% 전형입니다. 그냥 내신 성적을 컴퓨터 프로그램을 쭉 돌려서 줄 세우는 겁니다. 쉽지가 않죠. 엄청 어려워요. 40%를 뽑거든요. 이렇게 딱 놓고 보면 내신이 엄청 중요하고 학생부 교과 전형이 말도 안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100명 중에 42명을 뽑으니까요. 근데 문제는 학생부 교과 전형을 저렇게 많이 뽑는 대학이 어디냐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학교가 대부분 지방에 있는 국공립대들입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1000명 단위씩을 뽑거든요. 그러니까 많아집니다. 이거를 이제 부모님들이 학생들이 가고 싶어 하는 대학 정도로 딱 해서 보면 이렇게 됩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이 43%입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요, 선호순으로 하면 7%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부분의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가고 싶어 하라고 가고 싶다라고 하는 저 대학은 꼭 가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학교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을 7%밖에 안 뽑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중앙대학교에 합격한 학생들의 평균 성적입니다.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합격한 학생들의 평균 성적이 얼마라고요? 1.27이요. 계산을 해봤습니다. 1.27이 나오려면 도대체 어떻게 받아야 되는 거지? 35과목 정도에서 한 3과목 2등급 나오면 되더라고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숭실대학교의 학생부 교과전형 평균을 보면요, 여기에다가 한 문과하고 이과가 조금 다르긴 한데 대체로 플러스 0.8 정도 더하면 됩니다. 숭실대학교도요 높아요. 학생부 교과 성적 평균은요. 요게 이제 수도권으로 내려와서 충청대학교 정도 가면 3점대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할 것이냐, 어느 대학을 목표로 할 것이냐가 되게 중요한 관건이 되는 거예요. 그 대학에서 학종을 가지고 이렇게 많은 고민들을 하고 많은 질문들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대학이 학종을 통해서 학생들한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 어떻게 되게 단순한 결론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우수해지고 싶나요? 라고 이야기하면 이 질문에 yes라고 대답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근데 중학생들 양심의 손을 얹고 고교생활 두 번째 거요. 세 번째 거요. 네 번째 거요. 습득한 지식을 적절히 활용한 경험이 있습니까? 중학생 동안 없죠.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는 하나도 습득한 지식을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께 효도해야 됩니다. 그렇죠. 효도 안 하죠? 어젯밤에 방에서 뭘 했는지를 생각해 보면 대답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원론적인 질문들이에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대학이 요구하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제가 내신이 조금 안 좋아도 대학을 잘 보내거든요. 저희 학교 그리고 저한테 연락해서 이렇게 만난 학생들을 웬만하면 보내는데 그 보낼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6번째 질문입니다. 되게 중요한 거라서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전라도고요. 흔히 말하는 지방입니다. 그래서 중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라도라서, 이 학교라서, 여수라서, 저 선생님이 담임이라서
나를 가르치는 영어 선생님이 저래서. 그러면 대학 그 질문에 대해서 그런 생각에 대해서 대학이 뭐라고 하냐면 오지 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학생 필요 없으니까 오지 마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건 뭘까요? 주어진 여건이 있지. 그 여건을 네가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니?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 노력을 보여주면 우수한 학생이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거기에서 포인트를 좀 잡으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뭐냐면 서울대학교의 학생부 종합전형 체크리스트입니다. 평가표입니다. 자, 보세요. 첫 번째 질문부터 좀 마음이 짠하죠? 부모님들은 저 첫 번째 질문을 보면서 그렇지, 내 아들, 딸은 대학 서울대를 못 가겠구나 막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전체 교과 성적이 뭐라고요? 탁월한가? 그냥 우수한가도 아니에요. 탁월해야 돼. 앞에 제목이 뭐예요? 교과 영역이에요. 이거 3분의 2페이지입니다. 체크리스트 상에서. 근데 되게 놀라운 게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 체크리스트가 뭐냐면요. 제목이 뭐라고요? 지적 탐구 영역입니다. 뭐가 다르다고요? 교과 영역이, 교과의 내신의 능력이랑 지적 탐구 영역은 달라요. 대학이 뭘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무조건 지적 탐구 영역입니다. 2페이지 반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이게 있으면 설득이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나의 지적 탐구 영역을, 능력을 보여줄 수 있지에 대한 고민이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시작해야 할 고민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냥 이고요. 마지막으로 보면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대학이 평가하는 우수함이라고 하는 것은 학인 전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단어는 여러분들이 대학을 입학할 때까지 정말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뭐라고요? 학인전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학인전발이 뭐냐면 그냥 말 줄여 놓은 거예요. 학인전발은 이렇습니다. 학업 역량, 인성, 전공적 합성, 발전 가능성입니다. 대학이 표현은 다르게 하는데요. 표현은 다르게 하는데 우수함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무조건 학인 전발입니다. 단어가 좀 달라질 수는 있는데 무조건 이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첫 번째 학업 역량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첫 번째 단어가 뭘까요? 내신이요. 그렇죠? 내신이 우수해야 되죠. 근데 아닙니다. 그러면 학종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맨 앞에 게 뭡니까? 학업 성취도요. 요 놈의 이름이 뭐라고요? 내신이요. 뭐 해야 돼요? 제일 중요하게 체크리스트 되어 있는 건 뭐예요? 탐구활동이요. 그냥 만든 게 아니고요. 입학사정관들한테 야, 이렇게 개별적으로 만나서 야라고 하면 안 되죠. 입학사정관님,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찍어보세요. 해서 찍은 겁니다. 탐구 역량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 탐구 역량이 내신을 압도합니다. 물론 내신 중요하죠. 엄청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 건 말할 수 없이 중요합니다. 근데 그 열심히가 저는 학교 생활 그냥 열심히 했어요. 학교에서 하라는 거 다 했어요. 대학 가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방향이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무엇을 궁금해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궁금하면 탐구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두 번째 인성입니다. 인성은요, 서류로 인성을 배웠습니다. 책에서 인성을 배웠습니다. 막 이런 거라서 인성은 측정이 안 됩니다. 어디에서 측정하냐면 면접에서만 측정합니다. 인성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왜냐하면 학생부에 나쁜 말은 적힐까요? 안 적힐까요? 안 적습니다. 교실에서 미친 듯이 뛰어다니고 막 말도 안 듣고 맨날 축구하고 막 이러는 학생한테, 남학생한테 뭐라고 적어줘요? 활발하며.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죠. 이 아이가 너무나 심각하게 친구들과 어울려서 놀면서 나를 괴롭혔어 라고 하면 담임선생님이 뭐라고, 그 뒤에다가 뭐라고 적어주냐면 교우관계가 원만하며 라고 적습니다.
오늘 집에 가서 학생부를 한번 보세요. 적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을 하시면 됩니다. 내 담임 선생님이, 교과 담당 선생님이 하는 말에 막 그냥 끝까지 막 핏대를 올리면서 나한테 뻑뻑 대드는 그 여학생한테 뭐라고 적어주냐면 자기 주장이 강하며라고 적습니다. 이게 선생님들 마음이에요. 나쁜 걸 적을 수 없으니까. 근데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서울대학교 입학사정관이 24명입니다. 전임 입학사정관 24명이고요. 그들이 7년, 평균 재직기간이 7년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학생부만 보면 이 학생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적 다 가리고 모든 걸 다 가려도요, 이 학생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야기해냅니다. 제가 해본 입학사정관들만 따져보면 한 96% 정도의 정확도를 자랑합니다. 가끔 등수도 맞춥니다. 이 사람들이요, 문제는 교사를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학교를 이해하고 교사를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부를 보다가 자기 주장이 강하며 라고 적혀 있으면 입학사정관이 어떻게 읽느냐면 자기 주장이 부들부들부들 하며 인성에 반영이 됩니다. 교사를 이해하고 있거든요. 어려워요. 전공적 합성입니다. 전공적 합성에 대한 오해가 사실은 이 우수함에서 가장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말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전공적 합성이 뭐냐면 경찰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러면 봉사활동 어디서 해야 됩니까? 경찰서를 가야 된대요. 이건 뭐지? 동아리는 뭐 해야 될까요? 경찰 관련 동아리를 해야 된답니다. 이건 뭐지? 너무 수준 낮아요. 매우 심각하게 수준 낮아요. 여러분들이 가려고 하는 곳이 중학생이나 고등학교가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은 어디냐면 대학이에요. 고등교육기관입니다. 수준이 아주 높은 곳이라고요. 거기에서 야, 너 경찰 되고 싶니? 야, 경찰서에 가서 봉사활동하렴. 수준 떨어져요. 그러면 안 돼요. 전공적 합성을 그렇게 해서 팔아먹거든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전공적 합성의 가장 낮은 거예요. 얘기해 볼까요? 이렇게 질문하면 됩니다. 고등학교에서 농구 동아리를 한 학생은 서울대를 간 학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엄청 많아요. 여학생들 댄스 동아리 한 애들 서울대 갈까요, 못 갈까요? 잘 가요. 걔들은 전공적 합성이 빵인데 어떻게 갔을까요? 언론에 나오고 학원에서 뭔가를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들이 그냥 그렇구나라고 달려드는 순간 여러분들이 이상한 곳에 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학종을 왜 떨어졌는지를 모르는 거죠. 준비를 할 때는 명확하게 알고 준비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발전 가능성입니다. 별표 쳐놓으시고요. 제발 부탁드리는데 지방에 살고 있는 지방에서 고등학교 생활을 하게 될 여러분들에게 선생님이 제가 제일 부탁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4가지의 능력 가운데에서 제일 강조해야 될 게 뭘까요? 발전 가능성이요. 앞에 질문과 연결시켜 볼까요? 주어진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 너 뭐 했니? 이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경험의 다양성이라는 내용이 나와요. 경험의 다양성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직도 학종을 이야기를 하면 경험의 다양성 이러면서 이것도 해야 되고 이 활동도 해야 되고 저 활동도 해야 되고 학교에서 하는 활동 전부 다 참여해야 되고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에요. 학교 바깥에 가서 열심히 뭔가 활동을 해야 되고요. 아니에요. 경험의 다양성은 서울대가 명시적으로 상위권 대학이 명시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뭘까요? 독서입니다. 독서요. 네가 어떤 책을 읽었는지는 학생부에 어떤 책이 기록되어져 있는지는 그 학생의 지적 수준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좋은 대학을 가고 싶으시다고요? 제일 첫 번째로 바뀌어야 되는 게 뭘까요? 학생부에 기록되는 책입니다. 왜냐하면 상당수의 입학사정관들이 학생부를 쫙 넘기면서
제일 먼저 보는 게 뭐냐면 이 학생은 어떤 책을 읽었습니다. 왜요? 지적 수준이 딱 보이거든요. 제일 많이 나온 게 뭐예요? 제일 많이 나온 게 뭘까요? 여기서요. 물음표입니다. 이게 안 보이시나? 제일 여기서 많이 사용되는 게 뭐예요? 물음표입니다.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질문이 가장 중요합니다. 궁금한 게 있어야 돼요. 일반적으로 가장 일반적인 학종의 패턴은 뭐냐면요. 수업을 듣다가 이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책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선생님과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걸 막 궁금함을 해결하다 보니까 제가 이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전 진로를 이걸로 할 겁니다. 궁금함이요. 그 궁금함이 있는 학생은 고등학교 생활을 아주 성공적으로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학교 생활 자체가 그냥 비교과거든요. 학교 생활 자체가 비교과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궁금증을 가지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궁금증을 뭘 가질까요?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게 뭐냐면 지방에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의 일반 학생이라니까 좀 이상하네요. 일반 학생의 종합 의견을 그대로 자율활동을 그대로 따온 겁니다. 동의를 받고 2017학년도 2학기 학생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쭉쭉쭉쭉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것만 딱 놓고 보면요. 자율활동에 엄청 뭐가 많아요. 근데 대학은 이걸 어떻게 분석하냐면요. 이렇게 분석해요. 맨 위에 뭐가 있냐면 학교 활동이 뭐니? 학생 임원 수련회를 갔네. 세부 활동이 뭐야? 분임 토의하고 분임 발표하고 특강하고 교육했네. 그리고 난 다음에 대학이 보는 건 뭐냐면 그 활동에서 학생이 뭘 했지? 근데 방금 읽었던 거에서 학생이 뭔가를 한 건 없어요. 근데 마지막에 뭐냐면 그 학생의 활동에 대해서 교사가 어떻게 평가했냐를 대학이 봅니다. 근데 이 학생은 아무 활동을 안 했는데 교사는 뭐라고 했어요? 협동성을 키움이라고 이야기했죠. 뭐라고? 거짓말이잖아요. 학생부를 들고 와서 선생님들이 좀 물어봅니다. 우리 학교 학생이 왜 떨어졌는지 모르겠다고요. 자율활동 종합의견란을 딱 보여드리면서 이걸 딱 보여드리면 아무 말 없이 그냥 가십니다. 왜요? 이 물음표가 채워지지 않거든요. 네가 뭘 했니? 여러분들은 여기를 채우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고등학교 생활에서 여기 빈칸을 채워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한 이야기 하나만 할게요. 이게 뭐냐면 자기소개서입니다. 이게 위에가 이게 고등학생들을 위한 자기소개서예요. 여러분들은 좀 바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포인트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고등학교에서 무엇을 할 것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나는 땡땡땡 전문가가 될 겁니다. 이게 있으면 고등학교 생활은 완벽하게 성공합니다. 중학생들한테 진짜 해주고 싶은 말이에요. 어떤 전문가가 되어도 상관없습니다. 야구에 미쳐있는 이 아이! 저도 저희 학교도 있거든요. 야구에 미쳐가지고요. 진짜 우리나라 선수들을 깨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미국의 메이저리그에 있는 선수들까지 쫙! 장난 아니게. 전 그 아이가 천재인 줄 알았습니다. 뭐 누구 선수도 잘 모르지만 어쨌든 누구 선수가요 막 그래요. 그러면 누구 선수는 몇 년도에 뭐 했는데 이러면요 술술술술 다 나와요. 승패까지요. 공부를 잘할까요 못할까요? 못합니다. 그걸 하고 있었으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방향만 틀어주면 됩니다. 너 야구 좋아하지? 그러면 메이저리그 선수들을 네가 직접 만질 수 있는 기회 방법을 알려줄게. 뭐 하면 됩니까? 스포츠 마사지. 좀 더 우수한 표현을 해볼까요? 트레이너. 헬스 트레이너. 아니요. 그러면 그거 말고 네가 직접 만지는 게 좀 부담스러우면
그들을 그냥 네 마음대로 주물락주물락해서 왔다 갔다 하게 만들어줄 수 있어. 어떻게 하면 돼요? 헤드헌터. 스카우트 하면 되잖아요. 지금부터 뭐 하면 되니? 보고서 써. 뭘로요? 이 선수가 FA 시장에서 왜 대박이 났는지를 분석하는 보고서를 쓰는 겁니다. 자기의 궁금증 기반. 내가 궁금한 것만 해결하면 돼요. 그 해결하는 게 점점 깊어지면 이 아이는 뭐가 됩니까? 야구, 고등학생 전문가가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이 아이보다 야구를 깊게 이해하는 아이는 없어. 그러면 됩니다. 그 방향을 잡아주는 게 부모님들의 역할이에요. 공부하라 얘기하면 공부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그럼 왜 하세요? 공부하라는 얘기는 할 수 어떤 경우에도요 공부하라는 얘기는 할 필요가 없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해도 쟤는 공부를 안 할 거거든요. 제가 아무리 쌩 난리를 치고 막 오만 짜증을 다 내고 승질을 다 내고 있는 대로 막 집어 던져도 이 아이는 절대 공부하지 않습니다. 하는 척 하죠. 진짜 척쟁이, 척대마왕이에요. 진짜 20년 교사를 속일 만큼 공부하는 줄 알았어요. 우와, 책 안에를 홈을 파가지고 스마트폰이 있더라고요. 우와, 나 진짜 공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부모님이 하셔야 될 이야기는 공부해라가 아니에요. 야, 너 뭐 궁금하니? 아빠도 좀 알자. 엄마도 좀 알자. 그러면 이거 한번 해보면 되지 않을까? 같이 공부해보자. 같이 이 부분을 한번 파보자. 좋아하는 걸 건드리세요. 그래야지 이 아이가 바뀝니다. 그래야 깊어집니다. 어떤 책 읽을까요? 이거는 서울대학교를 지원한 학생들이, 합격한 학생들 아니에요. 지원한 학생들이 이런 책이 제 인생 책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것만 보여드리면 꼭 사진을 찍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집에 가서 뭘 하시냐면 책 주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하는 행동이 더 충격적이에요. 그 다음 하는 행동이요? 아이한테 주면서 책 읽어. 자기는 안 읽으면서. 같이 읽으세요. 같이 안 읽는 한 그 책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나와 있는 책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중학생, 지금 중3이니까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혼자서 절대 읽을 수 없는 책입니다. 근데 그 책을 부모님이 주면서 책 읽어! 이러니까 이 학생은요 황당한 거죠. 흰색은 분명히 종이고 까만색은 분명히 글자인데 한글이긴 한데 심지어 못 알아먹는 거죠. 같이 읽어주셔야 돼요. 보세요. 이게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서울대가 발표한 자료입니다. 이게 되게 대한민국이 얼마나 무서운 나라인지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2014년에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냐가 1등이었어요. 1등. 왜 1등일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사진을 찍고 있잖아요. 제가 이거 보여드릴 때마다 책 팔러 온 것 같아요. 안 돼요. 그리고 지금 이 책 쓴 사람이 장지글로 교수거든요. 전 세계에서 팔리지 않는 책인데 우리나라에서만 팔려요. 그것도 베스트셀러에 올라가 있습니다. 못 살겠어요. 얼마나 무서운 나라인지. 근데 이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나 일반 언론에서 보는 거고요. 입시 전문가가 보는 건 다른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가 여기 있냐면 이걸 보세요. 저기 자기소개서 4번의 내용 기재 건수입니다. 42,000건이죠. 이 말은 1인당 3개를 쓸 수 있으니까 나누기 4하면 대략 한 14,000명 정도가 서울대를 지원했다. 그래서 14,000명 정도가 지원했고요. 총 기재 도서수가 몇 권이냐면 14,000권이에요. 그러니까 종류별로 쭉 합산해서 나오면 14,000권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맨 마지막에 뭐 나와 있어요? 미중복 도서예요. 이게 뭘까요? 서울대를 지원한 모든 학생 14,000명 학생 가운데에서 나만 쓴 책이요. 그게 몇 권이라고요? 9,000권이요. 그럼 그 다음 질문해 볼까요? 어떤 책일까요? 어떤 책일까요? 물론 되게 충격을 주는 책들이 있습니다. 1번 수능 특강. 제 인생을 바꾼 책 첫 번째 수능 특강이요. 인정합니다. 그럴 수 있죠. 남학생.
저는 제 인생을 바꾼 첫 번째 책은 슬램덩크입니다. 강백호가 덩크슛을 하는 순간 제 인생이 달라졌어요. 이거 제가 없는 말을 만드는 게 아니고 진짜 매년 거의 매년 나오는 책들입니다. 그런 책들 빼고요. 이 책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9,542권. 왜 14,000명의 학생 가운데서 한 명만 읽었을까요? 이유는 전공 심화도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분야의 전문가들만 읽어낼 수 있는 책을 읽기 때문입니다. 한 학생을 말씀을 드릴게요. 방금 이야기했던 그 야구에 미쳐있던 아이. 그 아이가 저랑 이야기를 해서 이제 보고서를 쓰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막 쓰려고 보니까 책이 필요하잖아요. 뭐 했을까요? 메이저리그 선수들 통계 자료를 찾았습니다. 책을 찾았습니다. 800페이지짜리 책이요. 도대체 누가 읽을까요? 얘가 읽어요. 왜요? 얘는 깊이 들어가거든요. 그게 포인트입니다. 고등학교 생활 어떻게 하실래요? 내가 어떤 분야의 어떤 고등학생 전문가가 될 것인가. 이걸 만들면 고등학교 생활이 너무 재밌습니다. 재밌을 수밖에 없죠. 전부 다 날 도와주는 사람들이거든요.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너무 많이 됐으니까 마지막 말씀만 드릴게요. 진로를 설정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당연하죠. 맞죠? 진로를 설정해야 됩니다. 근데 조금 다르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의사를 3년 동안의 꿈이 똑같다. 제가 입학사정관이잖아요. 좋게 생각할까요? 나쁘게 생각할까요? 전 별로 좋게 생각 안 합니다. 왜요? 얘는 누군가에게 세뇌당했습니다. 소수의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 학생들.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열심히 자기의 꿈을 가지고 있는 제 큰아들 로봇공학 전문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고3 때까지 안 바뀌었습니다. 그런 학생이 소수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아이들은요, 자기 인생의 진로나 자기 꿈이 뭔지에 대해서 여전히 혼란스러워하고 있는데 꿈이 똑같아. 3년 동안 고민하지 않는 거죠. 1학년 때는요 넓게 적으세요. 그 다음에 2학년 때는요 깊게. 이게 엄청난 겁니다. 예를 들어서 꿈이 의사야. 그럼 어떻게 해요? 1학년 때 의사. 2학년 때요? 와, 난 거기에 의사라고 적는 멍청한 짓을 하면 안 되죠. 뭐라고 해야 돼요? 그 공부를 해보니까 나는 흉부외과 의사가 딱이야. 흉부외과 의사. 그 다음에 들어가면요 3학년 때는요 그 흉부외과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그 이름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혈관 치환술, 이게 내 길이야. 전 세계에서 내가 가장 뛰어난 혈관 치환술을 하는 의사가 되겠어. 구체적이고 심화되는 진로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폭넓게 공부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이렇게 많은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는 정말 무지막지하게 중요한 이야기 하나만 해드릴게요. 그게 뭐냐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 있죠. 학종은 주어진 여건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그게 우수함을 측정하는 기준 가운데 하나거든요. 근데 그게 잘 기록돼야 돼요.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기록은 누가 하게 해요? 선생님이요. 좋은 대학을 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1년에 여러분들의 고등학교, 어떤 고등학교를 진학하든요, 여러분들의 고등학교에서 여러분들의 인생 멘토가 될 수 있는 고등학교 선생님을 2명은 꼭 정하십시오. 1명은 안 되고요. 2명이어야 됩니다. 상호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대학은 1명 선생님이 학생부에다 우수하다고 적어준 말 안 믿습니다. 2명. 여러분들의 인생 멘토가 될 수 있는 2명. 1명은 당연히 어떤 과목이어야 할까요? 수학이요? 나의 전공 과목이요. 내가 가려고 하는 전공 과목과 맞는 선생님이요. 선생님, 제가 중학교에서 지내보니까 중학교 3학년 제가 이제 짬밥이 좀 되잖아요. 중학교 3년 중학교 생활을 해보니까요, 좋은 선생님은 없던데요. 그렇게 대놓고 이야기하는 애들 되게 많더라고요. 그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선생님한테는 좋은 학생이 없는 거거든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건 뭐냐면 주어진 여건을 수긍하는 겁니다. 틀렸죠. 여러분들이 어떤 고등학교를 지나가든 여러분들의 인생의 멘토가 되어줄 수 있는 선생님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건 확실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고민을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멘토 교사를 만드는 것, 그게 여러분들이 수시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걸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긴 시간 동안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곳에 꼭 지나갈 수 있는 멋진 고등학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